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홍남기 고집 꺾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명령권도 가능하겠다, 이런 제목입니다. 정확하게는 국회가 합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권을 꺼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광고부터 함께 할까요? 정성농장 홍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무슨 홍삼 선물할 일이 있으면은 정성농장으로 가세요. 여기가 최고입니다. 경험해 본 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 유명 브랜드보다도 훨씬 낫다. 예, 그렇다면 정성농장 만나셔야죠. 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입니다.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금과 수술비, 상해 보장까지 월 2만 원대고요.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세요? 화재 보장과 화재 배상 책임, 그리고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월 5,800원입니다. 또한 과거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도 전화 주시면은 만족할 만한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운전자 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실손보험 등 모든 보험을 상담해 드립니다. 016-360-0689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입니다. 연중 무휴 밤 9시까지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의 고집, 저 홍은 홍준표의 홍이기도 한데 저 홍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반 똥고집 정말 대단해요. 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둘러싼 당정의 불협화음이 어제 극단으로 치달았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서로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2주 넘게 이 갈등이 이어진 형국입니다. 국무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 전국민 지급안이라는 절충안을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되 사회지도층이라든지 고소득자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통해서 도로 내놓는, 그렇게 해서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기획재정부는 우리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상의 항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일 같지만요,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돈줄을 틀어쥐고 있어요. 나라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걸 왜 불효불급한 일 아니야? 이게 그렇게 시급해? 그렇게 기뉴해? 이러면서 돌려보냅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그런 예산 신청에 대해서는 커트할 수도 있어야죠. 기재부가 그런 기능까지 다 포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재부가 어느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재난지원금 주자는 국면에서 불거졌지 과거에는 아주 허다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기재부가 대통령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데 어떤 장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장관이 하여간 기재부가 그렇게 딴죽을 거니까 할 수 없이 서류를 바리바리 들고 대통령 면담 신청을 해서 대통령과 만나서 대통령의 뜻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기재부가 가지고 말하자면 대통령이 이렇게 오케이 하셨는데 당신들이 지금 거역하는 거야? 항명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목숨을 걸고 덤볐다가 결국 뜻을 관철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명은 안 돼요. 항명은 안 돼요. 행정부 안에서. 그렇잖아요. 행정부의 외청인 검찰이 우리는 뭐 성역 없이 수사한다면서 대통령 턱밑까지 칼날을 들이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게 그렇습니다. 기재부하고 검찰이 그래요. 네. 근데 기재부와 검찰이 항상 이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정부 때 기재부나 검찰은 정권의 한마디로 애완견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또 실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분권형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런 분들한테 이게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용칼이 제목이 홍남기와 윤석열의 닮은 꼴 이거 아니었습니까? 물론 기재부가 나라 곳간에 열쇠를 쥐는 주체로서 책임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시자 노릇도 해야 됩니다. 내각 안에서. 그 기능 자체가 다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게 묻습니다. 그래, 이명박의 4대강은 왜 이렇게 곳간을 활짝 열어줬습니까? 그게 도대체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됐는데? 그거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그때 장관은 이미 퇴임하셨다고? 그래요. 청와대 메신저가 돼야 할 김상조 정책실장, 이분은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시민사회 쪽에서는 과거의 재벌개혁론자 김상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참 씁쓸한 일입니다. 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 또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예산실 간부 등이 할 텐데 전혀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한테 이렇게 갑시다. 자발적 기부를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 좀 예산을 지키는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민주당 안을 받읍시다라고 그랬고 여기에 홍남기도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는 정보가 없어요. 우리 입장은 변한 게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정세균 총리를 찾아와서 민주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 맞다라고 재반박했어요. 야,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게? 예?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재정부 그들은 왜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는가? 경기도에서도 지금 일부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뭐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보다 10 내지 20 내지 30% 뛰고 있다. 점점 뛰고 있다. 곳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기본소득에 가까운 현금 지급, 전국민 현금 지급, 모든 계층에 대한 현금 지급으로 만약 이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입증된다면은 앞으로도 또 앞으로도 언제든 경기 부양 대책으로 전국민 현금 지급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틀어쥐고 자기들 앞에서 고개 조아리고 그래야 기획재정부가 권력 위의 권력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부처가 와서 머리 조아리고 자기 좀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몸 낮추고 무릎 꿇고 그럴 수 있는데 전국민 현금 지급해봐요. 여기저기서 현금 지급 얘기 나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기획재정부는 자기들의 이니셔티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앞으로도 언제든 경기 부양 대책으로 전국민 현금 지급이 요구된다면 기획재정부의 파이는 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현금 지급으로 발생할 경기 부양 효과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자기들의 반대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명박 4대강 때는 왜 그때는 가만히 계셨냐 이거야. 반대하셔야지. 반대했다는 얘기를 내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때. 그때도 열심히 뉴스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가만히 있고 왜 지금 와가지고 지금 온 국민에게 철실한 현금을 주지 말자고 그래요. 그때 돈은 안 아깝고 지금 돈은 아깝습니까?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기재부의 반대는 기재부 조직 이기주의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겨레 사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젠가 그제 사설인데요.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은 한가해 보일 지경이다. 소비, 투자, 생산 모두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지난 4월 수출 실적은 4월 20일까지의 4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9%나 줄었다.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상징적이다. 지금 한국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의 그런 이 추락 그 여파는요. 지금 당장은 체감 못합니다. 이제 하반기쯤 가면은 쓰나미로 몰려올 거예요. 180석 얻었는데 하반기쯤 가서 또 미래통합당 쪽에서 경제를 파탄냈다 이러면서 또 발광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그림을 미리 여러분들 예견하셔야 될 겁니다. 세계 경제가 수요 급감에 따른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라도 해야 할 판인데 당장 경기도에서 적은 액수지만은 뭔가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그 카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이 현금 지급마저 반대하고 있어요. 기재부는 누구에게 월급 받고 있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스스로 자문하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 어제 우리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용진 기자가 어제 쓴 글이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납세자가 있어야 유지된다. 납세자는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노동자이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직장에서 잘리고 가게는 문을 닫고 기업은 도산 위기다. 그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못 준다고? 납세자들이 20%만 줄어봐. 그땐 재정 건전성이고 뭐고 없을걸? 알겠냐 모피아들아. 공무원은 안 잘릴 것 같지? 끝까지 저 반대해가지고 예산 틀어주고 돈을 안 풀어서 결국 더 악화시키면 기재부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기재부부터 해고하자고요. 공무원을 굳이 해고해야 한다면. 열불납니다. 자, 대통령께서 이제 칼을 뽑으실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국회를 겨냥해서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조속한 처리 대신 논란만 키우고 있는 국회를 향한 최후 통첩성 발언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합의해 주겠어요? 합의 안 해주면은 취약계층 선지급 방침을 확정한 청와대가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발동 또한 배제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죠.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이거 발동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합의하지 않을 경우 꺼낼 수 있는 카드인데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때 늦는데 어떻게든 4월 29일까지는 합의를 봐야 하는데 4월 30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5월 2일이 메이데이고 그러니 이거 뭐 사실 이달 안에는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그래야 다음 달에 지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해졌어요. 긴급이 무슨 긴급입니까? 하여간 4월 15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5월 30일까지 입법부 공백 상태가 계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께서 카드를 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재부가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은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 원칙을 앞세우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는 당연한 자세라면서 정부 내에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께는 또 저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또 기획재정부가 가지고는 난 그런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했잖아요. 180석. 180석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180석이 합의하면은 그대로 밀고 가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국회 선진화법 아닙니까? 그죠? 180석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개의치 말고 더불어민주당 또 더불어시민당 범여권이 이 뜻을 모아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이런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게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게 뭐 누구 사리사욕을 위한 겁니까? 4대강 같은 그런 사리사욕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온 국민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이런 거 밀어붙여야 됩니다. 밀어붙여야 돼요. 이게 이 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국정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쪽에서 국정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달라져도 뭔가가 많이 달라진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소신껏 국정 운영하라고 힘 실어준 마당에 윤석열 같은 이가 또 한 명 나타나서 국정을 흔든다? 이거 뭐 무시하고 가야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MB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 들어서 참 목소리가 높으시대요.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했다는 소신이 뚜렷하시다면 그만두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용기는 또 없어요. 김웅이가 그런 줄 알았어요. 김웅, 검사 김웅. 그 사람은 정말 추미애 장관 인사에 반발을 해서 사표 낸 줄 알았습니다. 야, 그래서 그나마 이 사람은 또 소신이 있구나. 뭐 동의할 수 없는 소신이지만. 근데 봤더니 곧바로 또 정치권에 들어가더니 미래통합당 배지를 달아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요. 대통령에게 근자감 떠들었던 김혜령인가? 그 경기방송 기자는 또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되고. 나 정말 참 우파인 이런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우파 정권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다가 이 정부 들어서니까 이렇게 목소리 내시고 항거하시고. 근데 분명히 아세요. 아마 그런 이른바 좌파 진보 정부에 대한 무시. 이거는 곧 좌파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연속 이겼어요. 4연속. 20대 총선 이겼죠. 그리고 19대 대선 이겼죠. 그리고 지난 제7회 지방선거 이겼죠. 그리고 이번에 21대 총선 이겼죠. 주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주류가 바뀌었어요. 또 이번 총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80석이 나왔어요. 민주당만.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들면 미래통합당 가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미래통합당이 미래가 있어 보입니까? 세상이 달라졌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그런 말은 이제 최강욱 같은 최강 멘탈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정부가 이 여당이 이 공무원들한테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바뀐 것을 느끼게 해주겠다. 네,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통합당에게 심판표를 던진 사람으로서 우리 정부 여당에 계신 분들, 개혁 세상을 만들기 위해 쓰시는 분들, 대동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뉴스 하나 또 추가하겠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왜 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는지 이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박근혜 청와대 7시간 뭐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7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추가 인력 파견을 막는 방법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행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겨레 보도가 그렇습니다. 자, 2015년 11월에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박근혜 때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이 9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공무원 17명에서 19명의 파견을 보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도 보류했어요. 명백하게 지금 방해를 한 것이죠. 왜 그랬느냐? 2015년 10월 1기 특조위가 조사하기로 의결한 사건 목록에 참사 당일 박근혜의 행적조사도 담겨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와대가 나서서 특조위가 무엄하다 이러면서 특조위에 대해서 추가 인력 파견을 막고 또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도 막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조사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 이듬해 6월에 2016년 6월에 특조위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특조위의 인사권과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그 탄핵 전에 그 확인됐다면 아마도 박근혜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그걸 조사하는 거를 박근혜 청와대가 아주 극렬히 반대했어요. 반발했고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 기구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7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박근혜가 키를 쓰고 진상 규명을 막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또 지금 게시판에다가 이런저런 추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저는 대략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니 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아니 대통령이 우리 국민 300명이 지금 바닷물에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자고 있더라도 일어나서 긴급히 집무실에서 상황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럴 능력과 자질이 없는 대통령임을 우리는 진작에 알았습니다. 2012년에 반대했던 거죠.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묻는 것이 그렇게 무엄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 야당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7시간에 대해서 알려하지 말라 라면서 만약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했다. 그러면 조선일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조선일보 이 기사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혹시 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거 7시간의 비밀을 확인합시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는다면 강제 수사라도 해야죠. 예,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180석을 밀어준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예,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